자율주행 자동차가 복잡한 골목길을 스르르 빠져나가고 또 증강현실 앱이 제 방 책상 위에 가상 고양이를 올려놓는 걸 보면 가끔 되게 신기하단 말이죠. 네, 정말 마법 같죠. 근데 그 이면에는 카메라가 찍은 그냥 평범한 2D 이미지 몇 장만 가지고 3D 공간 전체랑 자기 움직임을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아주 정교한 기술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카메라 자세 추정, 영어로는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기술이죠. 네, 오늘의 탐구는 바로 그 기술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퀘스트라는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이 모든 마법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이게 뭐랄까, 범죄 현장 재구성과도 좀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요? 카메라가 남긴 2장의 사진이라는 단서만 가지고 용의자인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행적을 정확히 밝혀내는 거니까요. 와,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네요. 근데 기존의 수사 방식들에는 허점이 꽤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현장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은 아예 쓸모가 없어지기도 했죠. 퀘스트는 바로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프로파일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새로운 프로파일러가 쓰는 특별한 수사 도구, 그러니까 사원수와 고유값이 대체 왜 필요했고 또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네, 용어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과정을 따라오시면 분명 재밌으실 겁니다. 그럼 사건 현장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사건의 기본 전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들고 어떤 장면을 딱 찍고 아주 살짝 옆으로 움직여서 똑같은 장면을 한 번 더 찍습니다. 그럼 사진이 2장이 남죠? 그렇죠. 이 2장의 사진, 이 단서만으로 제가 카메라를 얼마나 돌렸고 또 얼마나 옆으로 움직였는지를 정확히 알아맞히는 것.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수사의 첫 단계는 2사진에서 똑같은 지점을 찾는 거예요. 논문에서는 이걸 특징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예를 들면 뭐 책상 모서리나 액자 꼭지점 같은 거요? 네, 바로 그런 두드러지는 지점들을 수십, 수백 개 찾아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진의 어떤 좌표에 있던 점이 두 번째 사진에서는 다른 좌표로 이동했다. 이 대응 관계들을 확보하는 게 모든 계산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기존 수사 방식들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군요. 네, 가장 널리 쓰이던 방식 중에 이센셜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들어봤어요. 이게 특징점들이 나무나 건물처럼 3D 공간에 입체적으로 흩어져 있을 땐 아주 잘 작동해요. 하지만 만약 제가 그냥 하얀 벽이나 텅 빈 복도 바닥을 찍는다면 어떨까요? 모든 특징점이 그냥 하나의 평면 위에 모여있게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공면점 상황에서는 이센셜 매트릭스 방식이 수학적으로 해를 찾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버릴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와, 특정 상황에서는 완전히 무능해지는 수사관이었군요. 그럼 반대의 경우는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호모그래피라는 방식입니다. 이건 또 반대로 특징점들이 모두 한 평면에 있을 때만 완벽하게 작동해요. 아, 일반적인 3D 공간처럼 점들이 막 흩어져 있으면 오히려 엉뚱한 결과를 내놓고요. 와, 그러니까 형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현장은 평면이군. 홈모그래피 팀을 불러. 아니면 여긴 입체적이니까 에센셜 매트릭스 팀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상황 판단부터 해야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판단 자체가 또 다른 일이었던 거죠. 매우 번거롭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언제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만능 수사관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군요. 네, 퀘스트 알고리즘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강력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프로파일러, 퀘스트가 등장했네요. 이 알고리즘은 접근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퀘스트의 핵심 아이디어는요. 회전과 이동 계산을 분리해서 더 어려운 문제인 회전부터 정복하자는 겁니다. 아, 일단 둘을 나눠서 생각한다? 네, 그리고 그 회전을 계산하기 위해 사원수라는 아주 특별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청취자께서 주신 첫 번째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사원수는 대체 왜 필요한가? 3차원 회전이면 그냥 XYZ 세 축으로 얼마나 돌았는지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3x3 행렬을 쓰는 거예요. 9개의 숫자로 회전을 표현하죠. 네. 근데 이 방법은 뭐랄까 9조각으로 된 루빅스 큐브 같은 문제를 만들어요. 한 조각을 돌리면 나머지 8조각이 다 영향을 받잖아요. 아, 그쵸. 서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3x3 행렬의 9개 숫자들도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직교 행렬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내부 규칙을 항상 지켜야만 합니다.
이 규칙을 지키면서 방정식을 푸는 건 수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삐걱거리니까 아예 더 효율적인 도구나 언어를 찾아 나선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원수가 바로 그 대안입니다. W, X, Y, Z 이렇게 단 4개의 숫자로 3차원 회전을 표현하죠. 있습니다. 바로 특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특이점이요? 그게 뭔가요? 혹시 짐벌락이라는 현상 들어보셨나요? 3개의 축으로 회전을 제어할 때 특정 각도에서 두 축이 겹쳐지면서 자유로운 회전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거든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초기 우주선 제어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됐다고. 맞습니다. 3 곱하기 3행렬 방식도 그런 비슷한 수학적 함정들이 있어서 특정 각도에서 계산이 불안정해지거나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사원수는 이런 종류의 함정이 전혀 없는 아주 매끄럽고 안정적인 수학적 공간을 제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얽히고 함정도 많은 3 곱하기 3행렬이라는 언어 대신 훨씬 간결하고 안정적인 사원수라는 새로운 언어로 문제를 번역해서 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딱 맞습니다. 어려운 외국어 원서를 붙잡고 끙끙대는 대신 유창한 모국어로 번역해서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과 같죠. 좋습니다. 회전을 표현하는 더 좋은 언어를 찾았군요. 근데 언어만 바꾼다고 사건이 저절로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퀘스트는 대체 어떻게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정답을 딱 집어내는 걸까요? 여기서 고유값이 등장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수사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갑니다. 퀘스트 알고리즘은 먼저 두 이미지의 특징점들 사이의 기하학적 관계를 수많은 방정식으로 만들어요. 첫 번째 사진의 이 점은 어떤 회전과 이동을 거쳐 두 번째 사진의 저점이 되었다. 뭐 이런 식이겠네요. 네, 이 시계는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인 회전, 즉 사원수, 그리고 이동, 또 각 점의 깊이값이 전부 다 섞여 있습니다.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이대로는 풀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퀘스트의 첫 번째 기지가 발휘됩니다. 여러 방정식들을 영리하게 조합하고 소거해서 우리가 당장 궁금하지 않은 이동과 깊이에 대한 항들을 전부 제거해버립니다. 오, 불필요한 정보들을 지워나가는 과정이군요. 그럼 뭐만 남게 되나요? 오직 우리가 찾고 있는 회전, 즉 사원수 W, X, Y, Z에 대한 정보만 남은 아주 복잡한 다항식들이 남게 돼요. 다항식이요? 네, 예를 들면 마이너스 0.1W 4제곱 플러스 2.4W 세제곱 X 플러스 1.5W 제곱 Y제곱 플러스 이퀄 0 이런 형태의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수식들이 수십 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와, 이건 뭐 그냥 해결 불가능한 암호문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걸 직접 풀려고 하는 건 무모한 일이죠. 그런데 퀘스트의 개발자들이 이 복잡한 다항식들을 AX 이퀄 0 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행렬 방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냅니다. AX 이퀄 0이요? 네, 여기서 A는 우리가 아는 값, 즉 특징점들의 좌표로 만들어진 거대한 숫자 행렬이고 X는 우리가 모르는 값, 즉 W의 4제곱, W의 세제곱 곱하기 X 같은 사원수의 거듭제곱 항들로 이루어진 긴 벡터입니다. 여기까지 와도 여전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바로 여기가 오늘의 아하 모먼트입니다. 이 AX 이퀄 0 형태의 방정식도 직접 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여기서 상상도 못할 도약을 해냅니다. 어떤 도약이죠? 이 방정식을 수학적 변환을 통해 AV 이퀄 BV라는 형태의 고유값 문제로 바꿔버리는 데 성공한 겁니다. 오, 잠깐만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 다항식이 너무 복잡해서 못 풀겠다 해서 멈출 텐데 이걸 아예 다른 종류의 문제, 그러니까 컴퓨터가 수십 년간 최적화해온 고유값 문제로 바꿀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논문의 핵심적인 기여입니다. 이건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유값 문제라는 건 어떤 행렬 B에 어떤 벡터 V를 곱했더니 그 결과가 원래 벡터 V의 방향은 그대로이고 크기만 변하는 그런 특별한 벡터, 즉 고유 벡터를 찾는 문제거든요. 네. 이건 선형 대수학 분야에서는 아주 표준적이고 수치적으로 안정적이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이미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풀 수 없는 암호문을 컴퓨터가 아주 잘 푸는 표준적인 객관식 문제로 바꿔치기 한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고유값의 역할은 바로 이 문제 변환의 열쇠였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회전값을 찾는 문제가 행렬 B의 고유 벡터를 찾는 문제로 완전히 탈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유값 문제를 풀어서 얻어낸 고유 벡터들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던 사원수 값, 즉 카메라 회전값에 대한 해답 후보들이 되는 거죠.
무슨 범죄 영화에서 용의자 리스트를 쫙 뽑아놓는 것 같네요. 네, 비슷하죠. 수십 명의 용의자, 즉 해답 후보는 확보했는데 이제부터 진짜 범인을 가려내는 수사가 시작되는 거군요. 네, 이제부터는 프로파일링과 검증의 시간입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청취자의 나머지 질문들을 해결해 보죠. 먼저 카메라는 최소 몇 대가 필요한가요? 2대가 동시에 찍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알고리즘은 2개의 다른 시점만 있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최소 1대의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사진을 2장 찍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특징점은 최소 몇 개가 필요한가요? 6개라고 하셨는데 왜 하필 6개일까요? 그것도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우리가 풀어야 할 미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 회전과 이동의 자유도를 모두 구속하고 유일한 해를 찾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량이 수학적으로 6개의 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최소 6개의 일치하는 특징점만 있으면 이론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퀘스트가 이미지에서 직접 점들을 찾아내는 건지도 궁금해 하셨어요. 그건 아닙니다. 퀘스트는 특징점을 찾는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역할이 다르군요. 네, 이미지에서 특징점을 찾고 두 이미지 간에 어떤 점이 같은 점인지를 연결하는 건 수르프나 ORB 같은 기존의 영상 처리 알고리즘들이 먼저 수행합니다. 퀘스트는 그렇게 찾아낸 좌표값 리스트를 입력받아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를 계산하는 수사 분석관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우아한데, 근데 실제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약간 흔들리고 노이즈 낀 이미지에서도 이 복잡한 수학이 정말 약속대로 작동할까요? 현실의 지저분함을 얼마나 잘 견디는지 궁금해지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용의자 리스트에서 진짜 범인을 가려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네, 검증 과정이요. 고육감 문제의 해는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몇 단계의 혹독한 검증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일관성 확인입니다. 일관성이요? 네, 고유값 문제를 구성할 때 사용하는 특징점들의 순서를 약간 다르게 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푸는 거죠. 만약 어떤 해가 진짜 정답이라면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든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야겠죠. 알리바이가 불분명한 용의자는 탈락시키는 거네요. 맞습니다. 둘째는 물리적 타당성 확인입니다. 물리적 타당성. 계산된 회전과 이동값을 바탕으로 각 특징점들의 3D 위치를 복원해봐요. 그런데 계산 결과 어떤 특징점이 카메라의 뒤쪽에 있는 걸로 나온다면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에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진술을 하는 용의자들을 모두 걸어냅니다. 알리바이에 이어 진술의 신빙성까지 확인하는 거군요. 네. 하지만 현실 데이터에는 노이즈나 아예 잘못 짝지어진 특징점 같은 위증이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렌색이라는 일종의 민주적인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민주적인 검증이요? 그건 뭔가요? 수많은 특징점들 중에 일부는 노이즈 때문에 가짜 정보를 줄 수 있잖아요. 네. 렌색은 무작위로 최소한의 점, 예를 들어 6개만 뽑아서 후보 해답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점들에게 투표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 해답이 여러분 각자의 움직임을 얼마나 잘 설명하나요? 라고 묻는 거죠. 오, 이 과정을 수백 수천 번 반복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즉 가장 많은 데이터가 맞아, 이 해가 제일 그럴듯해 라고 지지하는 해답을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겁니다. 와, 소수의 오류가 섞여 있어도 다수의 건전한 의견을 따라 진실에 가까워지는 아주 실용적이고 강력한 방법이네요. 네, 논문의 실험 결과를 보면 퀘스트는 이런 검증 과정을 통해 기존 방식들보다 노이즈에 훨씬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가장 큰 장점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특징점들이 평면에 있던 공간에 흩어져 있던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정확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이죠. 진정한 만능 수사관의 탄생이군요. 네, 그런 셈입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자신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퀘스트 알고리즘의 수사 과정을 따라가 봤는데요. 회전 계산이라는 까다로운 문제를 풀기 위해 사원수라는 우아한 언어를 도입했고 해결 불가능해 보이던 다항식 암호를 컴퓨터가 가장 잘 풀는 고유값 문제로 변환하는 놀라운 창의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소 6개의 특징점과 렌색이라는 실용적인 검증을 통해
기존 기술들이 특정 상황에서 무력화되던 약점을 극복하고 어떤 환경에서든 강건한 성능을 발휘하게 됐죠. 이제 여러분이 AR 안경을 쓰고 현실 공간 위에 가상의 객체가 흔들림 없이 떠 있는 것을 보거나 로봇 청소기가 집안 구조를 스스로 파악하며 장애물을 피해 다니는 것을 볼 때 그 이면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이미지 속 특징점들을 비교하고 사원수와 고유값이라는 정교한 수학을 통해 자신의 3차원 움직임을 초당 수십, 수백 번씩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과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하나 던져주신다고요? 네, 이 논문에서도 언급하는 중요한 한계점인데요. 카메라가 두 사진을 찍을 때 그 사이의 이동 거리가 매우 작을 경우, 그러니까 시차가 작으면 3D 포인트의 깊이를 정확하게 복원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아, 알고리즘이 아무리 완벽해도 입력되는 데이터, 즉 물리적인 촬영 조건 자체가 결과의 정확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탐정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정적인 단서가 너무 희미하면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기술이 더 발전하기 위해 알고리즘 자체의 개선 외에 또 어떤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야 할까요? 어쩌면 미래의 시스템은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현재 촬영 조건이 좋지 않아 결과의 신뢰도가 낮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용자에게 AR 객체를 더 안정시키려면 카메라를 조금 더 옆으로 움직여 주세요 라고 능동적으로 요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와, 그건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기술의 발전이 순수한 수학의 영역을 넘어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